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갑상선 질환으로 진료를 받으러 오셨을 때, 제가 갑상선인가요? 내가 갑상선 있나요? 이렇게 묻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갑상선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 내분비 기관입니다. 우리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콩팥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갑상선 질환도 우리 인체에 존재하는 한 20g 좀 되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갑상선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갑상선이라는 용어 자체를 병명으로 오인을 해서 오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갑상선인가요? 이렇게 묻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갑상선은 병명이 아닙니다. 우리 인체에 있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그래서 갑상선인가요? 하고 묻는 일은 잘못된 겁니다. 네, 20g 밖에 안 되는 그 갑상선이지만은 그 갑상선 안에 여러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체가 호르몬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이 필요하다. 갑상선 호르몬이 100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100보다도 많은 양의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경우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통칭을 해서 부릅니다. 그 호르몬이 많은 항진증에는 항진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많습니다. 그레이브스병이라는 게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갑상선염 때문에 일시적으로 온다든지, 갑상선 혹 때문에 혹에서 호르몬을 많이 분비해서 오는 이런 여러 다양한 원인이 있고, 기능 저하증은 우리 인체가 필요한 호르몬보다도 적게 만드는 경우, 아까 100보다도 적게 만들어서 부족한 경우를 기능 저하증이라고 통칭을 해서 부릅니다. 그 기능 저하증도 원인이 많습니다. 원인에 따라서 경과가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또 갑상선에 또 다른 결절, 결절은 우리 혹을 이야기합니다. 이 혹도 양성혹이 있고 악성혹, 쉽게 말하면 암이라는 흔히 부르는 그런 혹이 있고, 그 다음에 갑상선에 생기는 염증, 우리가 갑상선염이라고 부릅니다만은 급성갑상선염, 만성갑상선염, 만성갑상선염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급성갑상선염, 혹시 출산 후에 생기는 산후갑상선염, 이런 다양한 병들이 갑상선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항진증의 가장 많은 원인이 그레이브스병이라는 겁니다. 이 그레이브스병은 세 가지의 주된 증상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갑상선이 크면서 호르몬을 많이 분비해서 호르몬 과잉에 의해서 더위에 예민하다, 땀이 난다, 체중이 준다, 손이 떨린다, 불안하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 호르몬 과잉에 의해서 오는 증상, 그게 있고, 하나는 또 눈에 대한 어떤 이상입니다. 안병증이 다양한 종류의 안병증이 올 수 있고, 하나는 피부, 특히 정경부로 해서 우리가 무릎의 이 하지의 아래쪽 부분, 그 부위가 좀 부종이 오는 그런 점액수종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증상이 그레이브스병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임신을 하고자 하는 분이 갑상선 질환이 있을 때, 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자, 임신을 하고자 할 때는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는 철저하게 갑상선 질환을 조절을 하고 임신을 하도록 권합니다. 기능 항진증이 있는 경우는 임신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때는 아주 철저한 치료를 해서 거의 정상이 된 상태에서 임신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렇게 임신이 됐을 때 임신 기간 동안에는 항갑상선제라는 약제를 사용해서 철저하게 혈중 호르몬을 조정합니다. 만약에 조절을 잘 안 했을 때 조산, 유산, 또 기형, 다양한 원인 질환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산부와 태아에 저체중이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조절된 상태에서 임신을 지속을 하면 아주 정상적인 출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도 철저하게 갑상선 호르몬이 조절된 상태에서 임신을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 됐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다 정상적으로 임신하고 출산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반드시 그런 경우는 주치의와 잘 의논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우리 갑상선에 생긴 혹, 쉽게 말하는 결절은 양성이냐 악성이냐,
이 두 그룹으로 궁극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외우와 치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혹이 생겼을 때 이 혹이 어떤 경우에 암의 가능성이 높느냐 하는 게 그 중요한 거입니다. 특히 이제 발생하는 연령 네. 아주 어릴 때 생겼다. 또 나이가 아주 많아서 생겼다. 그다음에 여자와 남자에서 여자에서 결절의 빈도가 훨씬 높습니다만은 여자보다는 남자의 결절이 생겼을 때 암의 가능성이 좀 약간 높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목 부위에 치료를 위해서 방사선 조사를 받았다. 쪼인 사람. 예, 그럴 경우가 또 높고 또 갑상선의 이 혹을 만졌을 때 좀 단단한 혹이다. 또 주변에 우리 목의 그 근육이라든지 이런 데 이 유착이 돼 있다. 예, 그럴 경우도 높습니다. 암의 가능성이. 그 다음에 또 암이라는 거는 자라면서 주변에 침범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 신소리, 신소리가 난다. 또 음식을 삼킬 때 지장이 있다. 뭐 이런 몇몇 소견들이 있을 때 암의 가능성이 좀 높다. 예, 다 암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좀 높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하라. 예,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전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수질암 같은 경우는 뭐 그 집안에 많이 나타난다. 예, 그럴 때는 더 조사를 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갑상선 암을 했을 때, 암이라고 했을 때 그 조직학적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봐. 암의 종류를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도암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여포암. 이게 뭐 거의 한 5, 6% 이상 뭐 이래 차지합니다. 그 나머지 일부가 수질암, 그 다음에 미분화암, 역형성암 이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유도암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여포암. 자, 이 경우는 수술을 하고 또 이 자녀 암 조직에 대해서 방사선 요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방사선 요드. 이걸 사용하면 거의 뭐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나 이 수질암, 이거는 유도암이나 여포암보다는 애우가 안 좋다 이겠죠. 그러나 가장 안 좋은 암은 역형성암, 미분암 이런 경우는 아주 안 좋습니다. 역형성암의 경우는 철저한 치료를 하고 조기 수술을 해도 뭐 1년 이내에 이 사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이라 해서 다 좋은 암은 아니다. 흔히 착한 암이라 하는데 다 좋은 암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도 암은 암입니다.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뭐 이래 빈도는 아주 적지만은 역형성암 아주 고약한 암 예,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예, 갑상선 암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암은 암입니다. 착한 암이라는 것은 서서히 자라고 또 수술을 하고 나면 재발이나 전이의 위험이 적다. 예, 그래서 이거 오래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암이라고 부릅니다. 그 착한 암도 아무도 암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한 치료를 하라 이런 거지. 또 요즘 와서는 많은 경우에 갑상선 암 크기가 1cm 이하 되면 수술 안 해도 된다. 또 갑상선 암이 1cm 이하 되면 혹이 1cm 이하 되면은 조직 검사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게 저 생각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담배를 피울 때 담배 피워도 등소평은 뭐 90몇 살까지 살았다. 그러나 그 사람은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 일반 사람 담배 많이 피우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갑상선도 똑같습니다. 예, 아주 서서히 자라고 이럴 때는 두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선택적으로 두고 보면 다 두고 보면 안 됩니다. 예, 아주 적고 사이즈가 어디 그 주변의 주요 장기에 인접해 있지 않고 그럴 경우는 또 연세가 많다. 자, 이럴 때는 자녀 수명이 적을 때는 암을 수술한다고 적극적으로 이 수술을 할 때 수술을 의한 부작용이 합병증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두고 보면서 아주 자녀 수명을 다 누리는 게 답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젊은 사람, 자, 나이가 20살이다. 앞으로 뭐, 80까지 산다 해도 60년을 살아야 되는데 60년을 두고 볼 거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저 환자 같은 경우도 많은 경우 아주 조그마한 암인데 이미 전이를 했어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환자와 의사가 잘 의논을 해서 적극적 관찰을 할 경우에만 필요할 경우에만 하지 다 두고 보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는 수술입니다. 원칙은. 그러나 수술을 안 하고 두고 볼 때는 그냥 두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적극적 관찰. 그게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누가 두고 봐도 될 것이고 누는 수술을 해야 될 거고 이게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암이라 할 때 환자분이 나는 수술을 하고 싶다. 환자 암에 대해서 두렵다. 그럼 수술하는 게 답입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럼 환자분이 나는 수술하기 싫다. 뭐 수술이 아주 두렵다. 그렇게 할 때는 그럼 두고 보자. 그러나 그때도 그 암이 갑상선 막에 아주 가까이 붙어 있다. 기관지나 식도나 혈관 주위에 있다. 그럴 때는 조금만 자라도 그 주요 기관에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조기 수술을 해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나이가 요즘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자, 80이 되는 환자분이 조그마한 갑상선암이 발견됐다 합시다. 또 심장질환이 있다, 폐질환이 있다,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 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더 환자분한테 불편을 드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그때는 두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 수술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 수술을 하지 안 해도 되느냐 답은 없습니다만은 비교적 젊은 환자, 자녀 수명이 많은 사람은 수술을 하라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권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수술 안 하겠다 했을 때는 그냥 두고 보자 이게 아니고 반드시 적극적 관찰. 적극적 관찰이라는 것은 더 자주 검사를 하면서 암 사이즈가 커지느냐, 주변의 임파선이 커지느냐, 또 주변 피막을 침범하느냐 이런 것을 철저하게 체크를 해가면서 그러한 사인이 보일 때는 수술을 하라. 그때 권하는 겁니다. 수술을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지켜보면서 다음에 수술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많이 질문을 받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일본 사람들이 특히 해조류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해조류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해조류에 포함되어 있는 요오드가 문제입니다. 요오드. 우리 갑상선이라는 것은 요오드를 이용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요오드가 부족하다.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 재료가 없습니다. 그럼 그것도 큰 일입니다. 그게 갑상선병을 초래해요. 또 요오드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으면 이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유발한다든지 또 갑상선이 겨우겨우 견디고 있는데 많은 양의 요오드가 들어갔을 때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한다든지 혹은 갑상선의 혹을 어떤 변화를 시킨다든지 또 갑상선 암을 유발한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갑상선에는 요오드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특히 부산 이쪽은 해조류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수산물 경우. 자, 그런데 너무 많이 먹는다 해도 안 좋지만은 특별한 경우 우리가 갑상선 암을 수술하고 요오드를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될 철저하게 제한을 해야 될 경우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먹으라고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요오드량이 100 내지 200 마이크로그램. 자, 우리나라 사람 특히 부산 이런 데서는 한 400 몇십 마이크로그램, 500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많이 먹습니다. 천일염에도 들어있고 온 데서 이제 요오드가 다 들어있다고요.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한할 경우가 아니면 너무 많이는 먹지 말아라. 특히 우리나라 이 출산하고 나면은 미역국을 하루에 3그릇, 4그릇씩 해서 며칠을 먹는 경우, 그런 경우는 아주 많은 양을 먹게 됩니다. 그게 갑상선의 지장을 초래합니다. 또 다시마라든지 이런 환을 만들어서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식사 중에 먹는 해조류는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 아니겠네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미역을 안 먹는 서양 사람도 이게 잘 먹이고 잘 지낸다 이거죠. 그 산후갑상선 질환이라는 게 있는데 출산하고 나서 그 갑상선 질환이 일본, 한국 이런 데 많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너무 많은 미역국하고 있네요. 연관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이 추리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드시는 건 문제 없습니다. 예. 예,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됩니다. 이 프롤락틴 호르몬의 작용이 우리가 출산하고 난 뒤에 아기의 젖을 지속적으로 생성하도록 하는 그런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인체 내 작용도 합니다. 그러나 이 프롤락틴이 높을 때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접이 출산 후에 아기 수유기가 아닌데 유접이 나옵니다. 또 생리 때 모양으로 이 유방이 아주 팽배가 된다든지 또 아프다든지 이런 또 생리 때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유접이 나오고 또 프롤락틴이 올라가면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무월경, 월경이 불순하다, 무월경 이런 게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우리가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이 이렇게 거의 높게 이 분비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를 크게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뇌하수체에 생긴 종양, 뇌하수체에 혹이 생겨서 프롤락틴을 많이 분비하는 그런 경우. 또 하나는 각종 약제 때문에 프롤락틴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화기 계통의 약, 또 신경 안정제 계통의 약, 이런 약제를 먹음으로 인해서 혈중 프롤락틴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약물에 의해서 왔을 경우는 그 약을 중단하면 좋아집니다. 그러나 뇌하수체 종양이 있을 때는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예, 프롤락틴을 낮도록 하는 브로모크립티드라든지 뭐 이런 약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약제를 씀으로 인해서 프롤락틴을 분비하는 혹의 크기를 줄여줄 수 있고 프롤락틴을 낮춰주고 그를 함으로 인해서 수술 없이 또 잘 치료를 받고 평생을 지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성장 호르몬 역시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됩니다. 우리 인체가 성장하는데 어릴 때 키가 크고 발육을 하는데 성장 호르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 성장 호르몬뿐만 아니라 이 키가 성장하는데 반드시 갑상선 호르몬도 있어야 됩니다. 성장 호르몬이 있어도 갑상선 호르몬이 결핍이 되면 자라지를 않습니다. 예, 그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성장 호르몬이 우리가 성장기에 우리 성장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성장판이 다튀기 전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하는 혹이 생기면 굉장히 거인증이 됩니다. 그렇죠. 키가 크고 이런 거인증이 되고 성장판이 다치고 난 뒤에 그 여자분의 경우는 우리가 생리가 생겼다. 남자의 경우도 사춘기 지나고 성장판이 다쳤다. 그때는 키는 자라지 않습니다만은 말단 부위, 손, 발, 코, 턱 이런 말단 부위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단 비대증이라 부릅니다. 아, 예, 말단 비대증 때문에 그런데 말단 고생하는 분 많습니다. 예. 우리 뭐 한국에서도 그죠? 유명 배구 선수인가 농구 선수인가 뭐 그런 분도 있고 뭐 그런 분 많습니다. 우리도 지하철 타고 저 같은 경우는 내분비가 전공이기 때문에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은 지하철 안 저분이 말단 비대증 같네. 그렇죠. 그거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말단 비대증은 또 거인증은 성장 호르몬의 과잉입니다. 이 성장 호르몬 과잉은 뇌하수체 종양에 있다고 봅니다. 치료는 반드시 그 종양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쿠싱 증후군은 인체에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잉으로 분비되는 경우입니다. 이 코티솔은 부신 피질이라는 데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입니다. 이 부신 피질을 내서 코티솔을 만드는 것을 조절하는 것은 아까 말한 뇌하수체에서 ACTH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혹이 생겼거나 그런 걸 우리가 쿠싱 병, 쿠싱 디지즈라고 부르는 거고 또 하나는 부신 피질에 혹이 생긴 경우입니다. 부신 피질에 혹이 생겨서 코티솔을 분비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우리 인체 내에 코티솔이 많이 나오는 경우거든요. 이걸 쿠싱 병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흔히 관절 치료를 한다, 무슨 치료를 한다, 허리가 아플 때 주사를 맞는다, 루마티스 병이 있다, 뭐 이래서 쓰면서 부신 피질 호르몬을 치료제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는 그 약을 먹어서 쿠싱 증후군이 오는 경우입니다. 그런 걸 어인성
쿠싱 증후군이라 합니다. 우리 인체 내에서 많이 만들어내서 코티솔을 많이 만들어내서 생기는 쿠싱병, 또 약물에 의해서 나타나는 쿠싱병. 자, 이런 경우다.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의심피질 호르몬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코티솔이 많았을 때 우리가 이제 중심성 비만이라 해서 팔다리 이런 것보다 몸통, 배 이런 부분이 뚱뚱해집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덩이라 합니다. 얼굴이 둥그렁해지면서 얼굴이 또 달같이 달덩이 얼굴이다. 또 혈압이 올라간다. 또 뼈가 약해진다. 이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쉽게 멍이 든다. 그렇죠. 또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많음으로 인해서 당뇨병이 온다. 뭐 이런 다양한 증상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쿠싱병도 그렇게 아주 뭐 귀한 드문 병은 아닙니다. 흔히들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내분비 질환입니다. 반드시 치료는 아까 뇌하수체 혹이 있을 때는 뇌하수체 혹을 제거를 해야 되고 부신의 혹이 있을 때는 부신의 혹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약물을 먹어서 쿠싱병이 나타났을 때는 그 약물을 빨리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신피질 호르몬을 남용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